반갑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부족한 게 거시적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공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는 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볼 수 있고 많은 개념들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거를 할 때 그냥 제 책에서만 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자신만의 요약서라고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화된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는 기준서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따로 이건 좀 문제화 시켜서 꼭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시면은 문제화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에너지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문제화까지 했다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가정하에 문제화, 즉 코어, 저는 이걸 되게 코어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개념을 통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가 됐고 이 문제가 다시 어떻게 개념이 됐는지 이렇게 정리한 표이고요. 여긴 출처입니다. 기본서 예제 1번. 여기 출처를 잘 적어놨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데카토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경우에는 취득원가의 결정,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그리고 소매제고법, 농림업 이렇게 네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에서 취득원가, 정말 우리가 취득원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발생기간의 비용 처리, 즉 취득원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원가 같은 경우에는 상품 매매 기업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과 용역도 있는데요. 여기선 주제 범위가 번호따라고 좀 이렇게 각주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 관리에서 많이 하니까 여기서 좀 제외하신 것 같습니다. 취득 원가 같은 경우에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원가, 후불 적건, 단기 할부, 장기 할부 이렇게 이 네 가지 요소가 크게 취득 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 사실 3번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구입했고 뭐 전환 원가 만드는 거니까, 원재료 전환 원가 이거니까. 그리고 근데 기본서 예제는 좀 특이하게 4번 후불 조건, 즉 단기 할부, 장기 할부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냐, 즉 금융 요소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대해서 좀 문제를 냈더라고요. 발생 기간에 비용 처리하는 건 읽어보시면 아는데, 요것도 이제 문제에서 한 줄,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원가 구할 때 비용 처리하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두 줄 정도 나오는 거고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입원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예제 2번이었는데요. 대놓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딱 해가지고 틀리면 다 틀리는 거니까 좀 부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결국에 한 개 모르면 이게 점수를 얻지 못하니까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매입은행을 더하고 운송보험료, 하역료, 부재창고 보관료, 요거 같은 게 이제 위에 있는 3번이죠. 여기 있는 3번 취득가 3번이라고 생각하고요. 후속 단계 투입을 위한 것을 이해 보관료,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보관료니까 창고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사장님 저희 이거 헷갈리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세 납부금, 관세 환급금 이런 게 있습니다. 기말지수 자산의 평가는 실사법, 계속기록법, 기말지수 수량이 포함하고 저가법과 수량 부족, 매출원가 계산. 여기서 아무래도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겠죠. 기본주의 3번인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FOB 뭐 선적지 조건, 도착지 조건 해가지고 뭐 운송 중에 상품이 소실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송장만 도착한 경우, 그러니까 실물은 인도 안 됐는데 송장 도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풋옵션, 콜옵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출제 범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재고자산 이런 경계가 콜옵션, 풋옵션 특히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올해도 재고자산 출제가 됐는데 반품자사건에서 이런 거 잘 몰랐으면 되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제한 없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법과 수령 부족. 저가법의 핵심은 이제 아무래도 순실현 가능 가치죠. 확정 판매 계약에 있는 경우. 기본에서 5번, 6번이 있었고요. 요게 저가법과 수령 부족은 아무래도 이제 바로 연동이 됩니다. 매출원가 계산할 때 녹아져 있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한 세트인 거죠. 그래서 기본서 예제 5번, 6번, 7번으로 잘 되어 있었고, 물어보는 거는 1년도에 감모손실, 평가손실, 그리고 매출원가 인식하는 회계 처리 물어보고, X 2년도 매출원가 계산하기, 요 정도 출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소매제거법 같은 경우에 원가율 산정, 특이한 특수 주제죠 어떻게 보면. 요게 보니까 근데 어 회계 회계사 좀 주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조금 더 정리를 해야겠지만 회계사 주제인 것 같고, 특수항목 고려. 뭐 매입에서 뭘 할 거 있잖아요. 매입 애누리 환출 어떻게 하고, 매입 할인, 매입 운임 어떻게 할 거, 이런 것들, 매출 운임 조심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잘 정리, 소매제곱법에서 특수한 사항까지 고려해가지고 원가율 계산해가지고 매출원가 구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 농림어업도 있으면 생물자산과 수확물, 생산용 식물, 인식 측정 뭐 이렇게 있고, 정부 보조금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자산입니다. 데카타고리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최초 인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최초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냐, 너 제공한 것의 공정 가치가 이제 대원칙입니다. 음, 뭐 이렇게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 이런 것도 있고, 쭉 보시면 아시는 분들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속 원가, 원가의 구성 요소, 회피할 수 없는 지출이 있고요. 경영진의 의도 그리고 자산 해제, 제거, 부지 복구하는 데 필요한 원가, 이렇게 원가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원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원가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계산하는 건데요. 회계사 2차 문제 1번에 있더라고, 제 연습서 기준으로. 아, 참고로 제가 아직 2차 서적까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기본서는 좀 정리를 했는데 2차 회계사 2차 연습서까지는 정리 못했습니다. 원가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원가 구성 요소 아닌 것,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비슷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이미 가졌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는 소요되는 원가, 마케팅 비용인 것 같은데, 홍보나 마케팅 비용 같은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얻었잖아요. 근데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들어가긴, 취득 시점 이후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리 원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지만 한 줄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니까 이거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도된 방식으로 가동 상태에 이른 후의 원가, 마찬가지죠. 의도된 방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굳이 취득 원가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회계사 2차 문제 나왔고요. 산출물 초기, 그러니까 초기 산출물 수요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가동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문구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사실 이게 대원칙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취득이니까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원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이후의 원가니까 좀 헷갈리더라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공채, 요거 예제 1번에 있었고요. 아마 회계사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리를 못했습니다. 다 찾아야 되는데, 건물의 건설, 그러니까 급여나 보험료, 차입원가, 건설 기간 뭐 이런 게 있고요. 건물에 건설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게 조금 세무사 시험에서도 예전에 13년도인가 11년도인가, 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좀 오류된 출제로 많이 비난을 받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조건 자체가 되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예제 2번, 예제 3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 1번 그 CPA 2차 문제 1번도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정리했어요. 예제 2번, 예제 3번과 문제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알면 이제 문제를 풀릴 수 있게 쭉 한번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할 내용입니다. 후속 원가 모형, 감가상각 방법이 있고요. 기중 취득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기중 취득 자산은 언제나 이렇게 기본이죠.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요. 손상과 회복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가 모형이 있었고요. 원가 모형에서 어떻게 하는지, 회수원에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운송원가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에도 고려한다는 거, 이거 좀 포인트이고, 뭐 사용가치 있고 손상사용 손상점 환입액, 그리고 예제 7번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 제거입니다. 8번이고요. 후속 측정, 재평가모형, 그러니까 즉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크게 넘어가면 최초 인식이 있었고, 원가 모형 어떻게 하는지, 재평가 모형 어떻게 하는지, 취득 형태별 원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익하고 손실, 이익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케이스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익 뭐 이런데, 사실 이익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 재평가 잉여금을 누적으로 관리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익 손실 이익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신 것 같고, 제거, 그리고 요거 두 개 비교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구성을 보시면 요건 평가 부분이 똑같은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원가 모형과 동일하고, 처분 시점의 재평가 잉여금을 2월 이익으로 대체 가능, 뭐 이렇게 좀 차이점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손상차손과 회복도 원가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재평가 모형이니까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상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7번 지우고 이제 12번 이렇게 중복되는 거 제거할 예정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형태별 원가, 정부 보조금인데요. 원가 차감호가 이연 수익법이 있고, 정부 보조금 이게 제거,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유형자산 제거했을 때 정보 보정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 대여금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제 3번으로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이제 절감의 현재 가치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각 후 원가나 문제에 주어진 대로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의 상환인데요. 상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고, 그리고 좀 이게 복구 비용이고, 이 복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었죠. 자산을 해지하는데 여기 있죠. 여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원가의 구성 요소 중에 3번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제 후속 측정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걸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취득 시점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 기간 말에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구하는 거, 복구 공사 시점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예제 6번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복구 충당 부채가 변동했을 때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가 모형은 리스랑 비슷하다고 좀 거기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제 7번으로 나와 있고요. 기타 꼴이 있습니다. 뭐 취득 형태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주제죠. 교환, 할부, 현물 출자, 무상취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는 없었고요.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 파트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 파트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최초 인식, 후속 측정, 내부적 창출한 무형자산, 탐사평가자산, 박토원가, 웹사이트 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 카테고리가 요건 인식 측정. 근데 여기가 이제 이론 문제로 좀 자주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비중이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출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그냥 식통미 해가지고 앞글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쓰기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유익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뭐 요건이 있고요. 인식 요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다들 정리를 알아서 하시고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하시니까 제가 뭐 여러 번 할 필요 없고요. 또 직접적으로 문제화된 예제는 없더라고요. 아마 뒤에 이제 이론 문제나 이런 데서는 좀 기출 문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모형이 의외로 조금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가 모형에서 좀 유형자산과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특히 유한 내용연수, 비한정 내용연수, 그리고 이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 내용연수로 바뀌면 손상은 지사하는 징후해서 문제도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특히 잔존가치 부분에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각 예정 금액을 잔존가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들을 가지고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데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1차 같은 데서 나올 것 같고 2차 시험에서 세무사 기준으로는 이게 옛날에 출제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재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완벽한 중복 출제 잘 안 하지만 좀 응용해서 출제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요거는 이제 응용 문제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탐사평가자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제 각각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본입니다.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와의 거래 그리고 손익거래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데 아무래도 메인은 자본이다 보니까 주주와의 거래겠죠. 그래서 자본의 기초 그리고 자본 거래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영어로 좀 잘 써놓습니다. 영어가 있다는 건 한 번 더 강조한 거니까 손익거래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고 자본 변동표가 있는데 사실 자본 변동표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자본입니다. 자본 거래 자본의 기초는 자본 거래가 뭔지 그리고 배당금이 뭔지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우선수 참가, 비참가, 누적, 비누적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보통주 배당률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제시되는 경우 예제 1, 2번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자본 거래, 유상증자, 유상감자, 자기주식, 상환우선중, 컬러블 프리퍼드 뭐 스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부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보유자가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가 있는 거고 비누적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복합금융상품 누적적 우선주는 금융부채이고 자본 없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정리했습니다. AT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구하기 위해서 A가 발행금액입니다. T가 이제 부채고요. S가 자본 요소 스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만든 개념입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예제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제가 제 기억만으로 아직 여기는 이제 지금 이 자료에선 이 영상 단계에서는 제가 아직 S급
회계사 2차 자료를 여기다가 적지 못했는데 한 번씩은 풀어봤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이게 있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행자는 액면 금액을 상환할 권리가 있는 누적적 후손주이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좀 문구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구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핵심은 발행자가 의무가 있냐 그것인데, 요게 좀 제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손익거래는 이익준비금이 있고, 이익적립금이 있고,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 중간 배당, 주식 분할, 병합,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중에서 제일 조금 까다로운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익잉여금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합니다. 좀 많이 봐서 그런지. 근데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현금 배당, 그리고 여기 중간 배당,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상법대로 써놨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상법을 거의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또 배우면 되죠. 회계에서 또 어떻게 상법을 다루는지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좀 정리했습니다. 현금 배당 같은 건 배당 기준일은 회계 처리 없고, 정기 총회일은 배당 선언일이죠. 그리고 배당 지급일, 배당금 지급, 배당 기산일. 그러니까 문구 정리를 좀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도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제가 이걸 또 영상을 듣는 것도 있고, 이렇게 대카테고리, 중카테고리 개념 나누고 하면서 어떤 것은 이거랑 예를 들면 재고자산에서 취득원가랑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취득원가가 되게 비슷하다, 어떤 것은 다르다, 이렇게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좀 지식을 좀 이렇게 비슷한 것을 묻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 하면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묻고 다른 것은 좀 다르게 묻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을 아마 앞으로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요거보다 속도가 좀 느리겠죠. 아무래도 요건 한 달치를 몰아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마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문제화된 거,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떻게 문제가 됐고 이 개념이 다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거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문제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만들었고, 중요한 개념을 그대로 내거나 응용해서 내는 게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